1970년 봄 경기도 수원의 작은 한옥마을에는 아직 흙냄새가 진했습니다. 골목마다 장독대가 늘어서 있었고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했지요. 그 마을 끝자락 기와지붕이 반쯤 내려앉은 낡은 집에 김은주라는 13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매일 장독대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곤 했어요. 손에는 학교에서 받은 교과서를 들고 있었지만 눈은 구름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은주의 얼굴에는 아직 웃음이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 김상태가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내 새끼 공주야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기억이 가난한 집의 막내딸이라는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었으니까요. 은준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화물차 기사로 전국을 떠돌며 돈을 벌었고 어머니 박말수는 부잣집 빨래를 받아 빨거나 바느질을 해서 생계를 이었지요. 세 아들과 막내딸, 5식구가 방 2칸짜리 집에서 살았습니다. 밥상에 고기가 오르는 날은 명절뿐이었고 은주는 언제나 오빠들이 먹고 남은 것을 받아 먹었어요. 맏오빠 태식은 22살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지만 월급의 반은 술값으로 날렸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에게 손을 벌렸지요. 둘째 태진은 20살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는데 말이 없고 표정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태호는 18부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집에서 빈둥거렸어요. 세 오빠 모두 아버지가 없을 때면 은주를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은주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빠들 빨래를 하고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여자는 참아야 해. 집안을 지키려면 내가 희생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지요. 은주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직은요. 그의 여름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장기 출장을 떠난 날 집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맏오빠 태식이 술에 취한 채 밤늦게 돌아왔고 은주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은주는 평생 입 밖에 꺼낼 수 없었어요. 다만 그날 이후 은주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은주야, 요즘 왜 그러니? 성적도 떨어지고 얼굴도 안 좋은데. 은주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두려웠지만 그렇다고 어디 갈 곳도 없었지요. 밤이 되면 은주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어머니는 모르는 척했고 아버지는 집에 없었습니다. 은주는 매일 밤 기도했어요. 하느님께 제발 이 고통을 거두어 달라고 아니면 자신의 숨을 거두어 달라고 빌었지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은주의 몸은 점점 말라갔고 표정은 인형처럼 굳어갔어요. 학교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집아이가 힘들어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은주는 그렇게 침묵 속에서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셋째 오빠 태호까지 형들을 따라 은주의 방에 들어왔어요. 은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인간이 아니라 물건이라는 것을,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은주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안방 문을 닫은 채 나오지 않았어요. 1970년 가을이 깊어갈 무렵 은주는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왔지만 어머니는 아이가 몸이 약해서 쉬고 있다고만 했지요. 은주는 방 안에 갇혀 지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만 바라보며 언젠가 저 하늘 위로 날아갈 수 있기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깊어졌어요.
새 오빠는 공모하듯 은주를 짓밟았고 은주는 저항할 힘조차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주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어요. 너무 많이 맞아서 의식을 잃었던 겁니다. 그때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아버지가 집에 들어섰습니다. 아버지는 은주의 방문을 열었고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딸을 발견했지요.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는 은주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 장기간의 학대 흔적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주야, 누가 그랬냐?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면 집안이 무너진다는 걸 알았어요. 오빠들이 감옥에 가고 어머니가 미쳐버리고 아버지가 죄책감에 무너질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주는 거짓말을 했어요. 모르는 남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병원 기록을 직접 확인한 아버지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며칠 뒤 아버지는 다시 물었습니다. 내 오빠들이냐?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아버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새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은 은주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지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장독대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던 소녀가 지옥을 경험하고도 살아남아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 긴 여정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그날 밤 김상태는 새 아들을 마당에 세워놓았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불었지만 아무도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처음 보는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자신을 향한 증오가 뒤섞인 얼굴이었지요.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주를 그렇게 만든 게 너희들이냐고, 내 딸을 짐승처럼 짓밟은 게 너희들이냐고요. 맏아들 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태진은 벽만 바라봤고 막내 태호는 형들 뒤에 숨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태식이 바닥에 쓰러졌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안방에서 뛰쳐나왔어요. 아들을 때리는 남편을 말렸지만 아버지는 어머니까지 밀쳐냈습니다. 이웃들이 소리를 듣고 몰려들었고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지요. 경찰차가 도착했을 때 마당은 이미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뒤 새 아들을 연행했어요. 아버지가 병원 기록과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했고 은주도 경찰서에서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14살 소녀가 경찰 앞에서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 고통을 겪는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누가 먼저였는지, 몇 번이나 있었는지요. 경찰관들은 고개를 숙인 채 기록했고 은주는 말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술이 끝난 뒤 은주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 아들은 구속되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1970년대 당시 가족 내 성범죄는 거의 공론화되지 않던 시절이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증거가 명확했기에 법원은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맏아들 태식은 징역 5년, 둘째 태진은 징역 4년, 막내 태호는
소년원 송치 판결을 받았지요. 하지만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졌어요. 그 집 아들들이 동생을 성폭행했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손가락질을 했지요. 누군가는 은준의 집 앞을 지나가며 침을 뱉기도 했어요. 어머니 박말수는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아들 셋을 감옥에 보낸 충격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했지요. 어머니는 은주를 원망했어요. 내가 참았으면 집안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내가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았으면 오빠들이 감옥에 가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은주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자신이 침묵했다면, 자신이 그냥 죽었다면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은주는 자신을 지옥에 빠뜨린 오빠들보다 침묵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더 미워했어요. 아버지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을 그만두고 집에서 술만 마셨지요. 자신이 돈을 벌겠다고 집을 비운 사이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죄책감이 아버지를 짓눌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은주의 방문 앞에 앉아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중얼거렸지만 은주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수입이 끊겼고 빚이 쌓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은준의 가족을 피했고 어머니가 하던 바느질 일도 끊겼지요. 집을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무도 그 집을 사려고 하지 않았어요. 은주는 15살이 되던 해봄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 있으면 자신도 부모님도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은주는 새벽에 짐을 꾸렸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학교 교과서, 그리고 아버지가 예전에 용돈으로 준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지요. 은주가 집을 나설 때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은주를 불렀어요. 은주는 멈춰섰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지요. 은주야, 내 잘못이 아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대문을 나섰어요. 뒤에서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은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는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은주는 수원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울행 기차표를 샀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멀리 떠나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수원의 풍경이 멀어져 갔어요. 은주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은주는 막막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며칠 동안 역 대합실에서 잠을 자다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어린 은주를 불쌍히 여겨 작은 방 한 칸을 내어줬지요. 은주는 그렇게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과거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고 남자들이 가까이 오면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은주는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일만 하고 방에만 있었지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은주는 괜찮다고만 대답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16이 되었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한 건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은주를 불렀습니다. 고향에서 편지가 왔다고 했어요. 은주는 편지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발신인은 아버지였어요. 은주는 편지를 뜯지 않고 그대로 방에 가져갔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은주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떨려 있었고 종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썼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자신도 몸이 좋지 않다고, 그래도 은주가 잘 살기를 바란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행복하게 살아다오. 은주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이미 눈물이 마른 지 오래였으니까요. 은주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과거를 묻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고요. 김은주라는 이름도 수원에서의 기억도 모두 지우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아직 몰랐어요. 과거는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은주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였어요. 중학교 과정을 마친 은주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지요. 잠은 4시간도 채 자지 못했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과거가 다시 찾아올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은주에게 물었습니다. 고향에는 언제 한번 다녀올 거냐고, 부모님이 보고 싶지 않냐고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갈 곳은 없다고, 여기가 이제 자신의 집이라고 대답했어요. 아주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다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어요. 은주는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펴지 않고 버리고 싶었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지요. 편지를 열자 어머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예전과 달리 삐뚤삐뚤하고 떨리는 글씨였어요. 어머니는 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간암이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2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요. 장례식은 치렀지만 조문객은 거의 없었다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외면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은주의 가슴을 찔렀어요. 은주야,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 이름만 불렀다. 미안하다고, 은주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은주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만 들었지요. 아버지는 죽었고 은주는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지도 미워하지도 못한 채 영영 보낼 기회를 잃었어요.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을 걸어 다니다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17살 소녀의 얼굴이었지만 눈은 이미 늙어 있었어요. 은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며칠 뒤 은주는 수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가기 위해서였어요. 버스를 타고 고향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은주를 알아본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돌아온 거 보라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아버지 산소는 마을 뒷산에 있었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작은 봉분이었습니다. 은주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잡초를 뽑았지요. 손이 흙으로 더럽혀졌지만 계속 뽑았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은주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아버지는 잘못이 없었는데 자신이 아버지를 원망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산소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은주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용기가 없었어요. 그냥 버스를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창밖을 바라봤지요.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서울에 돌아온 뒤 은주는 더욱 일에 몰두했습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 공부도 더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았고 쉬는 날에도 방에만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했지만 은주는 괜찮다고만 했지요. 그렇게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은주는 18이 되었고 고등학교 검정고시에도 합격했어요. 이제 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지요.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어요. 은주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다른 식당에서 설거지를 더 했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어요. 어느 날 식당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는데 목수일을 한다고 했어요. 이한수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밥을 먹고 갔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지요. 은주에게도 인사만 했을 뿐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주가 무거운 쌀포대를 나르다가 넘어졌습니다. 손에 상처가 났고 피가 났어요. 그때 이한수가 다가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은주는 놀라서 물러섰지만 이한수는 그냥 손수건을 바닥에 놓고 돌아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은주는 빨아서 달인 손수건을 이한수에게 돌려줬습니다. 이한수는 고맙다고 말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가끔 눈이 마주쳤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은주는 이한수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느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이한수 씨가 은주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고 대답했어요. 아주머니는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한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매일 와서 은주가 힘들어하면 도와줬습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날라줬고 고장난 식당 의자를 고쳐줬어요. 은주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은주가 밤늦게 식당 문을 닫고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다가오며 말을 걸었지요. 은주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도망가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이한수가 나타났습니다. 남자 앞을 막아서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 사람 제 아내입니다. 비켜주십시오. 남자는 투덜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은주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이한수는 은주를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문 앞에서 이한수가 말했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편해지면 그때 생각해 주십시오.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이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은주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면 이한수도 떠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떠나는 게 당연했지요. 누가 이런 자신을 받아주겠습니까? 은주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 다시 섰어요. 거울 속에 자신이 물었습니다. 너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느냐고요. 은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 뭔가 바꿔야 한다는 것만은요. 은주는 20살이 되던 해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사범대학 초등교육과였어요. 밤낮으로 일하며 모은 돈과 장학금으로
겨우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은주는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자신처럼 아픈 아이들을 누군가는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대학 생활은 낯설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 학생들은 밝게 웃으며 수다를 떨었지만 은주는 그 무리에 끼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이면 혼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누가 말을 걸면 최소한으로만 대답했지요. 사람들은 은주를 차갑다고 생각했지만 은주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었고 교수들은 은주를 좋게 평가했어요. 특히 아동심리학 수업에서 은주는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의 심리, 트라우마 치료, 회복 과정에 대해 배울 때면 은주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메모했지요. 이한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대학에 들어간 뒤에도 식당에 찾아와 밥을 먹고 갔어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은주가 힘들어 보이면 조용히 도와줬습니다. 어느 날은 은주의 교과서를 보고 대단하다고 말했어요. 은주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22이 되었고 이한수는 35이 되어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이한수는 여전히 변함없이 은주를 대했습니다. 재촉하지 않았고 부담 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줬습니다. 어느 겨울날 은주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어요.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한수가 달려왔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연락한 것이었지요. 이한수는 은주가 깨어날 때까지 병실에 앉아 있었어요. 은주가 눈을 떴을 때 이한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혹사하냐고, 쉬어가도 된다고요. 은주는 대답했어요. 저는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과거가 다시 찾아올 것 같아서요.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다만 은주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은주에게 전해졌지요. 퇴원한 뒤 은주는 이한수와 천천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학교 이야기였어요. 그러다 점점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한수는 자신의 과거를 먼저 얘기했어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자랐다고, 목수일을 배우며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은주는 듣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한수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줬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은주와 이한수는 한강 둔치를 걷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은주는 오랜만에 봄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걷다가 벤치에 앉았지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은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 말하지 못한 과거가 있어요.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빠들에게 당한 일, 집이 무너진 일, 아버지의 죽음, 자신이 느낀 죄책감과 수치심을요. 말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한수는 듣기만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말하고 나서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이한수가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라도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한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남은 겁니다. 그 한마디에 은주는 무너졌습니다. 평생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한수는 은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줬지요. 그날 이후 은주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한수와 함께 있을 때면 편안함을 느꼈어요. 웃음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여전히 악몽을 꿨고 때때로 과거가 떠올라 괴로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던 해 은주는 교육 실습을 나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반이었어요. 아이들은 순수했고 은주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만큼은 자신처럼 상처받지 않게 지켜주고 싶다고요. 실습 기간 중 한 여자아이가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멍이 든 팔을 보여주며 넘어져서 다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은주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요. 은주는 아이를 조용히 불러 물었습니다. 집에서 힘든 일이 있냐고요. 아이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은주가 계속 따뜻하게 대하자 결국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가 술 마시고 때린다고 무섭다고요. 은주는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사에게 알렸지요. 학교는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했고 아이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은주는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곁에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결국 아이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는 치료를 받게 되었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은주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교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요. 자신의 상처가 다른 아이들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대학을 졸업하던 날 이한수가 은주에게 청혼했습니다. 꽃다발이나 반지는 없었어요.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당신 곁에 있어도 될까요? 은주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한수가 웃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하객도 몇 명 없었어요. 은주는 고향 가족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지요. 이한수는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신혼집은 작은 빌라였습니다. 이한수가 손수 가구를 만들어줬고 은주는 커튼을 달았어요.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은주는 처음으로 집이 안전하다고 느꼈지요. 은주는 초등학교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했습니다. 25살이었어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발령받았습니다. 첫 출근 날 은주는 떨렸어요. 하지만 교실 문을 열고 아이들을 봤을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은주는 좋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했고 특히 조용하고 힘들어 보이는 아이들을 세심하게 챙겼어요. 아이들은 은주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동료 교사들도 은주를 존중했지요. 집에 돌아오면 이한수가 저녁을 준비해뒀습니다. 두 사람은 소박하게 밥을 먹으며 하루를 나눴어요. 이한수는 은주의 이야기를 들어줬고 은주는 이한수의 하루를 물었습니다. 평범했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새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고 은주는 좋은 엄마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할까 두려워했지만 막상 아이들을 안았을 때 은주는 알았어요. 사랑은 상처보다 강하다는 것을요. 은주는 자신의 과거를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이한수만 알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은주는 이제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으니까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은주는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이제 봄을 맞이했다고, 긴 겨울이 끝났다고요. 은주는 70살이 되던 해 교직을 정년퇴임했습니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마지막 날 제자들이 편지를 써서 선물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힘들 때 버틸 수 있었다고, 선생님은 자신들의 영원한 구원자라고 적혀 있었지요. 은주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 이한수는 그보다 먼저 일을 그만뒀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져서 목수 일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서울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세 자녀는 모두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손주들이 가끔 놀러 왔지요. 은주는 퇴임 후에도 바쁘게 지냈습니다. 동네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한부모 가정이나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아이들 속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봤어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괜찮다고 속삭여줬습니다. 어느 가을날 은주는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이름을 보고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김태호, 막내 오빠였습니다. 은주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지요. 50년 만에 받는 편지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지는 낡았고 글씨는 떨려 있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은주야, 나 태호다. 이 편지를 쓰기까지 50년이 걸렸다. 용기가 없었다. 내게 얼굴을 보일 자격도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나는 소년원을 나온 뒤 공장에서 일하며 살았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친구도 사귀지 않았다. 매일 속죄하며 살았다. 형들도 비슷하게 살았다고 들었다. 큰형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둘째 형은 지방에서 혼자 산다. 어머니도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나는 이제 70이 넘었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죽기 전에 이 말만은 하고 싶었다. 미안하다. 평생 미안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내가 행복하게 살았기를 바란다. 그게 내가 바랄 수 있는 전부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답장을 받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지요. 은주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텅 빈 느낌이 들었지요. 저녁을 먹으며 이한수에게 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한수는 조용히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은주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주의 손을 잡아줬어요. 며칠 동안 은주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 슬픔, 연민,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까지요.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용서했다는 것을요. 언제 용서했는지는 몰랐어요. 다만 이제 더 이상 그 과거가 자신을 올가매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은주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던 일기였어요. 펜을 들고 천천히 썼습니다. 오늘 막내 오빠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미안하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나는 오래전에 이미 용서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살아남은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행복하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은주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두기로 했지요. 답장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은주는 아동센터에 갔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구석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늘 혼자 있었고 말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아이 옆에 앉아 그림을 봤지요. 검은색으로만 그린 그림이었어요. 은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그림이냐고요?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다시 물었어요. 힘든 일이 있냐고 선생님한테 말해도 괜찮다고요.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주는 아이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냥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에 가기 싫다고 무섭다고요. 은주는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선생님이 지켜줄 거라고 속삭였지요. 은주는 센터 선생님들과 상의했습니다. 아이를 조사했고 결국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아이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주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교사가 된 이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은주는 손주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손주들은 할머니 무릎에 앉아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안정적이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주 중 하나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냐고요? 은주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힘든 일이 많았던 아이였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꼭 안아줬어요. 은주는 손주를 안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이한수와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이한수가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요. 은주는 웃었습니다. 자신이 고맙다고,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은주는 73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주름도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은주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정말 괜찮다고요. 과거는 지나갔고 현재는 평화로웠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은주는 아동센터에 계속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은주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선생님 곁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꼈으니까요. 은주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대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신처럼 상처받지 않기를,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랐어요. 어느 봄날 은주는 학교 운동장을 지나가다가 벚꽃나무 아래 섰습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바람이 불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어요. 어린 시절 장독대에 앉아 하늘을 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지옥이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은주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수였고 최고의 승리였지요. 은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한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소박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오늘 하루를 나눴지요. 평범했지만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은주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생각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요.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상처도 있고, 치유도 있을 거라고요. 은주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행복하다. 그날 밤 은주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은 오지 않았어요. 꿈속에서 은주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장독대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옆에 앉아 함께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누군가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요? 그 사람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을 거야. 넌 강하니까.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요.
김은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계속됩니다. 손주들과 함께, 남편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